재원아, 엄마 그때 뇌종양 수술 받은 거 병원 검진하는 날인데 그날 가도 괜찮니? 너희 바쁘면 그냥 내려가마. 괜히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아니에요. 그날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편하게 오세요. 엄마 그래. 그럼 그날 보자. 내가 손주들 먹을 거라도 좀 사가지고 갈게. 뭐 좋아하니? 저번처럼 과자나 초콜릿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애엄마가 많이 불편해했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 다 줬어요. 네 안사람 성격에 버리지 않은 게 어디냐. 다행이구나. 워낙 철두철미한 애라. 병원 검진 말고 서울에 볼 일은 없으세요? 제가 간만에 오셨는데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요. 서울 구경하면 좋지.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까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내야 하는데 그리 재미있지가 않구나. 제가 엄마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병원만 잘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 손주에게 줄 선물이나 생각해 봐야겠구나. 미리 전화했으니 그때 꼭 잊지 말고 보자. 저번에는 니들이 잊어서 놀러가는 바람에 네 집 앞에서 오두커니 앉아만 있어서 고생했잖니. 그때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엄마도 참 뒤끝이시네. 이번에는 그래서 더 신경 쓴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오세요. 그래, 그때 보자꾸나. 아들과 전화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하고 씁쓸한 건 왜였을까요? 몇 번이나 특히나 제가 재작년 양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추후 경과를 보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만 저번에는 둘 다 갑자기 여행이다 뭐다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모텔에서 자고 왔습니다. 참으로 서럽고 서운하기는 했습니다만 애써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아서 미안함에 이번에 잘 모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 당시 실수련히 받아들이고 자식들과 잘 지내며 살려고 했는데 참 요즘 따라 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이가 되게 하려고 자식들 아껴가며 키웠던 것이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선자이고 74살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삼남이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막내딸이라고 참 예뻐하셨습니다. 옛날분 같지 않게 아들딸 차별하지 않고 자식들 다 귀하다며 겸손하게 다 같이 공부도 시켜주셨기에 저는 늘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의 적당한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부모님께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랑 별로 거부감 없이 의뢰 그게 맞는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나가면 몇 개월 돼서야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쓸 시간도 없었는데다 저를 믿고 많은 돈을 맡기니 저는 그걸로 시댁 식구들도 도와주고 우리 자식들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시댁이랑 같이 산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끼리도 잘 아시고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서 왕래를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계시고 시동생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많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른이 된 이때 시동생이고 자식들이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아들 자식들을 부족함 없이 사랑 많이 주며 길렀는데 아들이라 그런지 사춘기 찾아오면서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자식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이 필요했는데 워낙 아버지가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 자식들을 돌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큰애 고등학생, 작은애 중학생일 때 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다들 남편 덕에 살았기에 슬퍼하는 눈물 안 흘리는 이가 없었는데 우리 아들들은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데도 현가는 길 많이 울었는데
정작 자식들은 아무렇지 않았지요. 우리 자식들이 태생적으로 정이 없는가 싶기도 했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만 느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정이 많이 있었나 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고 자식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대학에 가고 작은 녀석은 재수까지 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제가 다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은 시댁과 같이 썼기에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식당 일이라도 도와서 돈을 벌면서 뒷바라지를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땅들이라도 물려줬기에 그나마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지만 나름 땅값이 오른 덕분에 논밭 팔고서 겨우 자식들 집 한 채씩은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재산이 없어 노후 자금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재원 엄마 그걸 다 자식들에게 해주면 어떻게 그만큼 다 공부시켰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누가 아니래 언니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탈이지 대학 공부시켜줬으면 요새 결혼 다 반반하는 시대인데 집까지 사주면 언니는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상견례 때 사돈들이 다 지분해 올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 해주면 우리 아들 힘들어질까 봐 해준 건데 돈이야 내 체력이 버티니 벌면 되는 것이고 나는 후회하지는 않아 뭘 후회하지 않아 자식들 이제 언니 쳐다보지도 않을 걸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들 찾아온다니까 자식들 믿으면 안 돼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 우리가 돈을 손에 안 쥐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팽당한다니까 이웃들이 답답했던지 제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고 뒤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흐느끼는 것을 보았기에 저는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았고 가끔은 전화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전화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보기 전까진 웬만큼 명절 때 얼굴을 봤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가 돼서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행이었지만 재작년에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언장까지 남겨서 죽음에 대한 각오도 했습니다. 나 몰라라 했던 자식들 그때 제가 걱정되어 자주 저를 찾아본 덕분에 다시 한번 불러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치 진단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불러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치 진단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한 번씩 볼 수 있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저는 안심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안심을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각오하고 아들네 오라는 말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안심을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각오하고 아들네 오라는 말에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까지 기차를 타든 시외버스를 타든 3에서 4시간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당일에 왕복하기 제 고령의 나이로 힘들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식들은 수긍하고 나섰지만 며느리들이 그 하루가 참으로 불편했나 봅니다. 제가 올 때마다 표정들이 다 안 좋고는 했지요. 저번에는 제가 첫째네 집에 하루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오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갈 때쯤 베란다에서 속닥거리는 전화 소리를 원치 않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일상이 완전 다 정지됐다니까 미리 연락을 하시면 뭐해 하필 내가 약속이 잡혀있는 날만 골라서 오시는데 결국 내 약속도 다 취소해야 하고 암튼 불편해 죽겠어 딱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 받아 동서 저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아들 모르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침 일찍 올라갔다 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그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에 부쳤기에 아들들은 정작 자기 부인들이 무슨 마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기어코 모시겠다고 하며 불렀습니다. 저번에는 큰아들네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작은아들 내외내서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괜찮다 했으나 끝까지 작은아들이 졸라대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사하신 거 아시죠? 그래도 이사했는데 겸사겸사 오시면 좋지요. 제가 안 사람한테 잘 말할 테니까 불편해 하시지 말고 오세요. 아니다 나는 괜찮아 저번처럼 모텔에서 자도 좋고 상관없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엄마가 맨날 서울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어머니 못 모실까 싶어서요 오세요. 일단 아들의 성화에 저는 별 수 없이 알겠다고는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번 큰애처럼 작은 며느리도 날 불편하고 성가시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이토록 얘기를 했으니 며느리한테도 허락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 가겠다고는 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집에 가기도 전부터 눈치를 주며 내내 제게 트집만 잡으며 언제 가나 가기만을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작은 아들은 오라고 제게 몇 번이나 빈말이 아닌 것 같은 권유를 했으니 말이지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처갓집 도움으로 전보다 큰 집이고 땅값 비싼 부잣집 동네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 손주들 학교 좋은 곳으로 다니기 위함이었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교육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맹모삼천지교를 실행해서 애들이 아주 똑똑하답니다. 좌우당간 저는 아들네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아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함께 갈 보호자는 없는지 오래됐습니다. 요새 사람들 다 바쁘게 사니 일일이 연차 내고 시간 빼야 하고 그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사지 멀쩡하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도 편했습니다. 한참 뒤에 도착한 서울병원까지는 이제 알아서 척척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돈이 아까워 평생 택시도 몇 번 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데 돈을 더 이상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만큼 편한 거 타고 다니는 건 당연하고 서울에 올 때만큼은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번거롭고 힘들어 눈 딱 감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도 1시간을 더 기다리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보면서 왜 이리 환자가 많은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제 차례가 되어 만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제 경과를 보시며 호르몬 조절도 다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긴장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나니 점심시간쯤이 되자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허기질까 봐 병원에서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한참이나 먼 곳이었고 오늘 쓴 택시비만 해도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딩동딩동 아들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금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차도 평소보다 많이 막혀서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는 첫째 아들네였으니 이번에는 둘째 아들네였습니다. 띵동 다시 눌러보아도 복목부답이었습니다. 문을 손으로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도 연락이 통 안 되었고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은하 엄마 회사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연락이 안 되는구나. 집에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오늘 회사 안 갔을 텐데요. 집에 없어요. 엄마 오신다고 해서 장 보러 갔나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몇 번 더 주변을 둘러보았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굳은 문을 보며 며느리들과의 기싸움이 또 시작되었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자는 걸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며느리들이니 매번 집에 올 때마다 기싸움을 하는데 저도 지쳐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잠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분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짐짓 어두웠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오늘 일이 있어서 깜빡 잊고 나갔대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올 것 같은데 어쩌죠? 아니면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들어가 계실래요? 저는 아파트를 나가서 또 땡볕을 걸어 어디든 갈 생각하니까 갑갑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번에 왔을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에 절대 들어가 있으라 말하지 않고 카페든 어디든 가 있다가 며느리 들어오면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신용이라도 하니 그 마음만이라도 고맙긴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며느리 허락 없이 제가 들어간다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힐까 가벼워 보여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가르쳐달라 그러려다가 그냥 뒷담화 대상이 되기도 싫고 아들도 힘들어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길이 엇갈렸나 보다.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도 된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알면 괜히 너희들 신경 쓰이긴 하지. 서두르지 말아라. 어디든가 임마. 알았어요. 그럼 애엄마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 제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 끝에 안도의 한숨이 묻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아들은 걱정하다 못해 조바심이 나서 회사를 조퇴하고 일찌감치 집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며느리 친정에서 반 이상 돈을 보태 가지고 온 집이었기에 그게 신경 쓰여서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좀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기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좀 걸어가다 보니 벗어난 곳에 카페가 있길래 들어갔지만 무인 카페였는지 계산을 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계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비가 비싸다 보니 이런 무인 카페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 사는 곳도 나름 번화가로 나가면 저렇게 기계가 많이 들어섰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런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혼자 다니다 보니 그런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모르는 노인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기계를 조금만 알아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그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을 요새 들어 더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뽑기는 했지만 무인 카페다 보니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려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밖에는 말복이 가까워져 더위가 기승을 부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를 막 마시려고 할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예, 아빠한테 소식 들었어요.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나왔지 뭐예요.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세요? 카페에 들어가 있다. 여기 시원하니까 일 보고 천천히 와라. 유난히 시끄러운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며느리는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카페에 있다고 하니 며느리는 마음의 짐을 덜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천천히 일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중요한 일이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쪽에 상가라 식사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혹시 도착하시기 전에 시장하시면 뭐라도 요기하세요. 혹시나 저녁 차리기가 번거로워서 상가에서 뭐라도 먹으라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저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일 보고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넉넉 잡아 4에서 5시간 남은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계속 카페에 죽치고 시간을 보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오는 가운데 핸드폰을 좀 보려고 켰더니만 이내 무인 카페 주인인지 누군가 들어와서 커피 나오는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기계를 만지는 모양새가 가게 주인인 것 같아 그러려니 했는데 제게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쌓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음료를 더 시킬 사람이 못 와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기웃거리며 테이블이 다 차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있을 곳이 없어서 웬만하면 자리를 보존하고 싶었지만 가게 주인이 내내 제 쪽을 눈치 주며 테이블을 조금씩 옮기거나 앞에서 아른거리니 저도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결국 앉은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오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 테이블을 닦았고 우르르 밖에 있던 3명의 아줌마들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야멸차다고 느꼈지만 아무래도 테이블 하나에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폐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3명의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주인의 눈총을 피해 나 혼자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커피 얼음을 마시며 더위를 참았습니다.
조금 가니 커피 얼음도 녹고 제 머리 쪽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아무리 헤매도 그늘 하나 없으니 저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주려고 무말랭이며 고사리볶음, 연근볶음 등 직접 텃밭에서 농사지은 반찬 몇 가지를 싸왔는데 이래서야 금방 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냥 집에 갈까 싶었지만 이제 와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괜히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큰아들네 집에 갈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갔을 때 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서 쉬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 딸을 두고 딸에게 신세 지는 게 편하다고들 하는데 내게도 딸 하나만 있었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별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저기 손으로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늘이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저는 얼떨결에 할아버지에 이끌려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인지 척척지리도 잘 알고 있어 보였고 이상한 노인들도 많은데 이 할아버지는 옷도 멀끔하고 깔끔하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기에 말동무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개발되기 전부터 살았지. 다 논밭이었을 때부터 있는데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가 되어서 빌딩들도 많이 생기고 이럴 줄 몰랐어요. 부러워요. 제가 사는 곳은 아직도 논밭인데 개발 안 돼도 좋기는 합니다. 개발되면 돈은 벌지만 옛 정취가 없어지지. 나는 그냥 옛 동네가 좋았어요. 나고 자란 그곳이 제일 좋았는데 눈 깜짝할 새 번화가가 되었네요. 그래도 돈 버셨으니 좋잖아요. 자식들이 잘하지요? 잘하긴 뭐려. 다 내 재산 품에 쥐고 계산해서 생각해주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려는 나도 의미 없다 싶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까 봐서요.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다 비슷한 처지였나 봅니다. 부자 동네 산다는 할아버지들도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돈 손에 꼭 쥐며 효도를 알아서 하게끔 하니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자식들한테 참 많이 줬다 싶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며 아들이라 장가 보낼 때 집도 다 사줘야 하는 줄 알고 논밭 팔아가며 다 보태줬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랬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자식에 대해 잘못 기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자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랑 말이 잘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4시가 훌쩍 넘었고 할아버지는 시장했는지 가지고 온 보자기에서 간식을 꺼냈습니다.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가져왔는데 저한테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베란다 텃밭에서 키운 방울토마토예요. 그리 맛있지는 않겠지만 손수 키운 거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드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드세요. 넉넉히 가져왔어요. 가끔 동네 노인들이 오다 가다 마주치면 말동무하면서 나눠 먹으려고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저도 때마침 출출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나눠준 방울토마토와 구운 계란을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베란다 텃밭에서 키운 거라서 맛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텃밭에도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집에서만 먹을 거라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에게도 한번 맛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운 계란은 밥솥에다 구웠다는데 색깔도 까무잡잡해서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나서 소금에 찍지 않아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다 먹자 할아버지는 한 개 더 내밀었고 이번에도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내밀어 결국 계란 2개와 방울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배가 막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요기했으니 아들 내외가 오기 전까지는 버틸 만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시로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지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 간식은 잘 해결됐습니다. 저는 간식을 맛있게 먹은 답례를 하고 싶었지만 딱히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들 내외 주려고 만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는데 아들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할아버지께 드리기엔 좀 그랬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해준 반찬을 경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텃밭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그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아들네 올 때 방울토마토를 가져와서 나눠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니 아들네 바로 옆 아파트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해도 어딘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실 요 근처에서 복권방을 해요. 오늘은 쉬고 싶어서 작은 딸한테 돈 좀 주고 맡기고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와서 들러요. 그럴게요. 오늘 구운 계란이랑 방울토마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선물로 줄게요. 내가 가끔 복권방에서 복권 한 장씩 가지고 나와서 말동무 해주는 사람한테 주곤 하는데 오늘은 당신이 당첨되었네요. 복권이요. 저 생전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요새 사람들이 복권 사면 일주일에 희망 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쪽도 아프고 자식 때문에 갑갑한데 이 복권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꽉 나오면 아쉽겠지만 저는 할아버지한테 뭐 별거 한 건 없었는데도 간식이며 복권이며 이런저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서 마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제 속내까지 털어놓았는데도 군말 없이 다 들어주고 좋은 조언까지 해주었으니 덕분에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보냈다 생각했습니다. 간식과 희망을 선물해준 할아버지에게 정말 뭐라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뭔가 답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집 주소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기엔 뭐 할 것 같아서 혹시 운영하시는 복권방이 어디신가요? 제가 방울토마토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요 앞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번 놀러와요. 연락처 주면 내가 문자 보낼게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된 저는 그리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을 보고 이제 가야겠다며 딸에게 돌아가기로 한 시간이 지났다고 들어간다 했고 저는 아쉬웠지만 간다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푸르스름하게 어둑어둑해져도 아직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더운 줄 모르고 할아버지랑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유독 날씨가 더워 땀으로 온몸이 뒤덮였습니다. 아까 나온 무인 카페를 다시 가서 보니 날이 어둑해지려니까 손님이 없었습니다. 시원해지니 그나마 살 것 같았지만 차라리 집에 갔으면 지금쯤 도착해서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었을 걸 작은 아들 말을 들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후회되었습니다. 7시가 되자 아들도 며느리도 슬슬 올 것 같아서 아들네 집에 걸음을 옮기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가 했더니 바로 아들 내외였습니다. 뭘 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가까이 들여다보니 마침 또 큰 소리가 끝난 상태였고 며느리가 손주 손을 잡고 씩씩대며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듯 한숨 쉬고 있는데 저를 마침 보고 당황한 듯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진작에 왔는데 왜 연락을 안 했니? 계속 밖에서 기다렸잖아. 죄송해요. 저랑 집사람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많이 기다리셨지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자도 되겠니? 얼핏 보니까 며느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여태 기다리셨는데 들어가셔야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들은 상관없다고 말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습니다. 여태 기다렸으니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좀 탐탁지 않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여러모로 오늘 저에게 자고 가도 된다는 말을 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나야 아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저도 억울하기는 했습니다. 기왕 오늘 왔고 이 시간까지 기다렸으니 하루만 자고 다시는 안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막 좋은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연식은 있어 보였습니다. 비번을 열고 들어갔는데 새로 이사 온 집이기는 하지만 가구랑 가전도 싹 바꿨는지 제가 기억했던 거랑 다 달랐습니다.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삐끗번쩍하고 새거라 깔끔했습니다. 인테리어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큰돈 썼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방 하나를 제게 내어주며 이불을 가져와서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분명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보이는구나. 집에 안 들어왔니? 들어왔어요. 지금 공부 봐주느라 방에 있나 봐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지만 시어머니가 오고 할머니가 왔는데 한번 나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불편하게 안 하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기에 넌지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불편한 내색을 하더니 이내 문을 두드리며 안사람과 손주를 불렀습니다. 손주는 오랜만에 본 제가 나선지 미적미적하게 나와 인사를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부터 시험이라서 조금 성격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 시험이라 급한 건 아는데 그래도 할머니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못마땅한 듯 방으로 들어가 손주한테 뭐라 말했고 한동안 손주랑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지친 듯 다시 나왔습니다. 속상해라. 괜히 지금 말해서 애 속만 헝클어뜨린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인데 큰일이네. 정말 제 탓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방에 가서 쉬겠다고 했고 제게 뭐라 한마디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번에 큰애도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는구나. 난 내 시어머니다. 적어도 어른한테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애 때문에 조금 곤두서 있어서 방에서 진정시키고 나오려고 했어요. 아무런 얘기 없이 훅 들어갔잖니. 그거야, 불편해서 그랬지요. 어머니, 막말로 저희 친정엄마 오실 때도 저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어머니가 오시면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니? 가족이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배려하려고 나 오늘 집으로 가려는 거 니들이 붙잡아서 자고 가는 거 아니니? 정확하게는 남편이 그랬지요. 저는 반대했어요. 다른 날은 상관없었지만 오늘은 저도 일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약속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속 다 뺐냐? 아니잖아. 너 네 일 다 보고 늦게 오지 않았니? 그런데도 꼭 그렇게 마음 불편한 티를 내야 하니? 내가 뭐 1년에 2번밖에 더 와. 니들이 우리 집에 올 때 자고 가라 할 때 내가 그러면 좋겠어? 아니면 너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 내가 자고 가는 게 싫으냐? 집 텃세 하는 거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어 버렸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기어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뜻대로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며느리가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았더니 저는 언제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내 쉬더니 제게 식사하셨냐고 묻고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처가 욕먹을까 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요새 애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게 뭐 먹을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식욕이 싹 사라지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배달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아들이 기껏 오라고 했는데 저녁도 안 드리고 보냈다고 하면 형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그런 걸 신경 써. 내가 안 먹겠다고 한 건데 네 집에서 밥 안 줬다고 할까봐. 그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엄마 모처럼 왔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게 제 맘대로 잘 안 되네요. 저번에는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나서서 저를 하루 모시는 것도 대놓고 불편하다 했는데 작은 아들은 저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니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먹든 안 먹든 아들이 시키라는 말에 저는 배달 책자를 봤으나 영 내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우동이랑 김밥 먹었던 조미료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며느리가 주방에 누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에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왔던 반찬들이 생각났고 다 내놨습니다. 밥만 내놓으면 이거랑 같이 먹고 한 끼 때우자꾸나. 어차피 먹으라고 가져온 반찬이라 내가 젓가락 들기 미안하지만 돈 쓰지 말고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먹자꾸나. 아들은 반찬을 보니 주춤거렸습니다. 미안함이 배가 되었던지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로 중얼거렸고 어제 저녁에 지은 밥이라며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해준 반찬으로 너무나 맛있게 비워내었습니다. 손주랑 며느리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았지만 방에서 둘 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을 생각인 건지 큰며느리에 이어서 작은 며느리까지 싫은 티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도리어 며느리가 안 움직이니 저는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말이다. 요 근처에 잘 되는 복권방 하나 있냐? 글쎄요. 전 복권을 안 사서. 갑자기 복권방은 왜요? 아니, 아까 전에 사실 내 집 앞 떼약볕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내 또래 되는 할아버지가 그늘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나눠주시더라고. 자기 복권방 한다고 복권도 줬는데.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옷차림도 멀끔하고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이 동네 주민 같던데. 참, 네 옆 아파트 산다고 했었다. 저희 옆 아파트요? 거기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연예인이며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 암튼 그 사람이 이거 저거 잘 챙겨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시간 보내느라 오늘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 다음부터 낯선 사람이 주는 거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복권도 그렇고 왠지 다 사기 같아요. 사람 믿지 마세요. 자식들도 못 믿는 판에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이 불편했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해 놓을 테니 들어가서 쉬시라며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는 그 뒷모습이 왠지 딱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복권을 만지작거렸는데 어차피 내가 뭐 돈 뜯긴 것도 아니고 사기당할 일이 뭐 있나 싶어서 가방 안에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했더니 속도 시원하고 오늘 왼종일 밖에서 돌아다녔더니 피곤함에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에 바깥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나이 들면 이렇게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데 괜히 저번처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허나 싸우는 소리가 꽤나 크게 들려서 제가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렸습니다. 일이 되니 내심 궁금해서 내가 올 때부터 무슨 일로 그리 싸우나 싶어서 문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아들의 말소리가 정확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아까 어머님 말 못 들었어? 처갓집에서 이 집 사주셔서 우리 엄마 못 자게 집 텃세 하냐는 말 찔리지도 않아? 당신 이럴 거면 이쪽으로 이사 왜 왔어? 내가 여기 어머님 재워드리려고 이사 왔어? 진짜
막말로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 왜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어머님 주무시고 가라느니 말하느니 하는 건데? 야, 너 그렇게까지 나올 거야? 나 여기 이 집에 우리 엄마 돈이랑 내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갔어. 100%다 처갓집 돈 아니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도 못 자? 당신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제 일부러 우리 엄마 피해서 일부러 약속 잡아서 나간 거지?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아들이 오늘 며느리 직장 연차 쓰고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약속이 있어서 저를 바깥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약 때문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말처럼 정말로 며느리가 일부러 약속 잡아 저를 피한 거라면 제발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당당하게 아들에게 확소화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자신이 없어서 약속 잡고 나갔어. 우리 엄마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도저히 황금 같은 연차 쓰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애 데리고 하루 종일 친정집에 갔다 온 거야. 애가 너 하는 행동 보고 다 배워. 나중에 며느리 얻어서 너한테 똑같이 그러면 너 어떡할래? 악담도 참 못나게 한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 애 결혼하면 불편할까봐 절대 아들네 집에서 자지 않고 바로 집에 가거나 그냥 우아하게 호텔 같은 데를 잡아서 자려고 했지. 우리 집보다 호텔이 더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아득바득 돈 벌고 성공하려는 거야? 자식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너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말해봐.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적어도 우리 엄마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시진 않겠지. 하룻밤이라도 부담이니까. 어머님 모시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해야 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어. 어머님 모시려고 내 황금 같은 휴일을 쓰기는 너무 아까웠으니까. 나도 맞벌이 하는데 내 자유시간을 갖고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듣자 하니 참으로 야속한 며느리였고 네 집딸인지 야멸차다고 느껴졌습니다. 첫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도 돈 아득바득 많이 벌려고 했지만 자식들 도와주는 것이 떳떳한 거라 생각해서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다 돈을 대서 지원해줬습니다. 저를 위해서 차라리 그 돈을 썼으면 서울 병원에 와서 그깟 호텔 1박, 2박하고 맘껏 자고 갔을 텐데.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말까지 떨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고 애써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지만 쉬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조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네요. 제가 가진 것들은 다 아들들에게 갔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지방의 집 한 채와 조금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팔아도 서울의 집 한 채 살 돈은 되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친정집은 그래도 제법 사는 집이라 서울의 집 한 채 가지고 여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알아서 대학 등록금부터 혼자 스스로 대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돈을 모아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제가 마련해준 돈과 아들의 돈, 그리고 대출금을 더해서 겨우 이사온 집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아들에게 준 돈보다도 적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친정이 사준 집이라고 말하며 제가 자는 것이 부담스럽고 저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아들 집에 1년 365일 중 하루도 못 간다는 게 애석했고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옛날엔 부모 형제끼리 서로의 집에서 며칠이고 편하게 지내다 가곤 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각자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약속을 잡고 나간 며느리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래도 문을 열어줬는데 말입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자식 믿을 거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미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영영 아들네 집에 발 뻗고 잘 일은 없겠지요. 아들네가 우리 집에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점점 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애써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고요한 새벽, 집을 나서니 새들 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얼른 아들 집을 떠나야 제 집에서 편히 두 발을 뻗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검사를 받기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올라온 엄마를 신경 써주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아들이 챙겨준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간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지만 둘째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허탈하게 시골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끝내 연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다지만 저는 오히려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모든 걸 다 팔아도 서울로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묻힐 운명인가 싶어서 서울 가는 꿈을 접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왜 표정이 더 어두워? 아들네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번 큰애네 때도 좀 마음이 안 좋아 보이더니. 아니야, 잘 쉬다 왔어. 아들들은 괜찮지, 며느리들이 문제지. 여우 같은 며느리들 손에 아들들이 휘둘려서 지 엄마는 나 몰라라 한다니까. 그래서 재산을 꼭 끼고 있어야 한다니까. 재산이 있어야 며느리들이 함부로 못한다고. 나도 우리 아들이 사업 자금 대달라고 했을 때 꾹 참고 안 줬더니 안 보일 것처럼 굴다가도 나중에는 그 재산 받으려고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몰라. 그 말이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들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미 재산은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였고 더 이상 생색낼 것도 없어서 자식 없는 셈치고 살려 했습니다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요.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네 집에 다녀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TV를 돌리다 복권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들네 갔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고 저는 급히 가방을 뒤져 입고 있던 복권을 찾아냈습니다. 보니 제가 가진 복권은 이미 몇 주가 지나 회차가 끝나 있었습니다. 지난 건 이미 끝난 건가 싶어서 소금이 떨어진 김에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도 복권을 팔고 있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 가게에 가서 복권 용지를 내밀며 이거 이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50살쯤 된 주인집 아들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순간 모든 동작을 멈췄습니다. 계속 눈을 돌리며 당첨번호와 제 복권을 비교하는데 점점 동공이 커지면서 입을 벌리며 저에게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죠?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같아요. 달마다 700만 원씩 20년간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 복권에 당첨됐다고요? 그럼 매달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달마다 700만 원씩이요. 와, 할머니 대체 무슨 꿈을 꾸셨나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저는 속으로 그 할아버지가 줬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얼떨떨하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고 달마다 700만 원씩 받는다는 말이 실감 나질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며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연금 복권 1등 당첨자라니 할아버지가 준 복권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 감사한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복권 당첨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몇 억씩 받는 줄 알았지만 연금 복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막 집을 산다거나 큰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넘칠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동네에 제가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저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좋겠다고,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 부러워했고, 저는 매달 700만 원씩 받으면서도 이 돈을 집 샀거나 큰 돈을 쓸 거 아니면 모으는 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돈이 생기니 쓸 일이 많았습니다. 검진 아니더라도 병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고향의 집과 땅을 정리하고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지만 경기도 쪽은 제 돈으로 살 수 있어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언니가 살고 있는 곳이라 연고도 있었고 언니와 오가며 지내다 보니 고향보다는 덜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고 평소 연락도 없던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가 동시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뭔가 싶었더니 바로 언니가 제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이것저것 잔뜩 사들고 와서는 큰 떡 케이크까지 가져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오랜만이라 그런지 조금 주저하며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경기도로 이사하셨으면 저희도 부르셨어야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셨어요? 큰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평대 작은 신축 아파트라 뭐 볼 건 없었지만 깔끔해서 큰며느리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달마다 700만 원 당첨되셨다면서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작은아들네 갈 때 고마운 분이 선물로 주었단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요? 그래, 옆 아파트에 사신다는 할아버지가 복권방을 하신다고 했지. 내가 그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처음 만난 분이었지만 누구보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생일날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해주었고 사실 큰돈도 아니고 매달 세금 떼고 550만 원 정도 받는 것뿐인데도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식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연금이 상속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죽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자식들이 갑자기 잘해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 550만 원 때문에 저렇게 잘할까 싶다가도 전에 자식들이 저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준 적이 없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키운 방울토마토 3박스를 카트에 실어 작은아들 동네로 찾아갔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복권방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전화해 보려 했지만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아들에게 부탁해서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가 가끔 나타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복권 한 장씩 주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복권을 운영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전화번호조차 없는 번호로 나와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는 그분에게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가끔 작은아들네 동네에 가서 기다리고는 합니다. 제 손에 방울토마토를 들고 말이죠. 아들들은 그 할아버지 만나서 복권 얘기하면 당첨금 나눠 달라고 할까 봐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지만 저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끔 그 할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저에게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며 언제든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자기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